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2강은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독자 기술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 문화의 독자성은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베리아에서 들어왔다, 뭐 중국에서 들어왔다, 매일 남방에서 왔다. 하여튼 우리는 전부 다 수입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식민사관의 영향이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정치나 문화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쪽에는 중국의 식민지, 남쪽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와서 문화적 충격을 줘야만 된다는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방법은 뭐냐? 어느 민족든 다 독창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독창성의 파급이 크면 한류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그 자체 내에서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의 이제 전파력, 이것도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일단 고조선의 청동기 기술은 정말 수입인가? 왜냐면 지금도 철기도 수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이 정말로 독자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조선의 독자적 과학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고조선을 특징 짓는 여러 문화적 징표 또는 문화지표라 그래요. 문화지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문화지표를 가지고 이제 고조선의 이 기술이 독자적인지 아니면 수입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지표는 비파형 청동단검입니다. 당연히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되어 있죠. 물론 이걸 보고 비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파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둥글어서 이렇게 딩딩딩딩딩. 그래서 비와 파가 합한 게 비파인데, 자, 뭐 비슷한 중에 금술과 같은 것도 있죠. 뭐예요? 요거는 좀 이거 비평 청동단검인데 남산군 유적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완전히 비판데. 가장 아름다운 네. 청동단검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술적으로는 12대 영재에서 나온 이것을 최고로 칩니다. 정말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걸 보고 이제 비파형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고든날, 직인이라고 합니다. 고든날.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조립식이지만 여기는 그냥 주물로 뜬 거예요. 그냥 한 몸으로, 한 틀로.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3대 동검 그 형태 가운데 초원 지역, 오르도스 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르도스. 예, 저쪽 우크라이나 지역을 오르도스라고 하거든요. 그쪽부터 초원지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동검이 이런 형태인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굽어져 있어요. 어떤 건 많이 구워진 것도 있습니다. 약간 굽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겉머리 쪽이 동물문이나 양의 머리, 사냥의 머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가야의 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페르시아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초원의 오르도스식 요 단검의 모양과 중국의 직인. 중국에 당연히 이런 모양이 없습니다. 중국 고든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할 일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수입했다면 당연히 이게 집중적으로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고조선 지역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독특한 형태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공반유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무덤에서 같이 나오는 껴묵거리 같이 나오는 게 공반인데 두 번째가 단유입니다. 청동 거울은 우리는 고리가 여러 개입니다. 단추라고도 하고 고리라고도 하는데요. 고리가 2개에서 3개.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는 단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리가 다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목에 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다 경대에다가 놓고 보거나 상징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목에 걸었습니다. 실제 강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고리를 걸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 끈이 없어졌지만 그 흔적이 나타나요. 이걸 봤을 때 이쪽 중국식 단유, 이거 중국에서 한식 동경이라고 해요. 중국 한나라. 한나라 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한나라 이전에는 그러면 여기는 거울이 있냐?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도교를 통해서
또는 샤머니즘을 통해서 중국의 동부 해안 쪽으로 접근을 돼서 한나라가 독일을 숭배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것이지 이 거울 문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간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나라는 지금 2,000개 이상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울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통해서 주변국과는 다른 고조선의 고유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또 하나는 이 중국의 동경은 말 그대로 그냥 무늬를 간단합니다. 이거 무늬 별로 없어요. 이 무늬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물러 뜨면. 그런데 우리나라 청동은요, 여기 줄 가닥이 10,000가닥이 넘습니다. 이것은 이제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국보 142로 청동 거울이고요. 당대, 그러니까 BC 2000년에서 BC 500년 사이에 전 세계 거울 가운데 가장 정교합니다. 이렇게. 현재도 이거 주물러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규할 때 그걸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 있죠? 그걸로 다 금을 근 겁니다. 금을 거서 주물을 그렇게 근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청동으로 뜬 후에 갈아서 그것도 정말 정교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것은요, 이게 동그라미가 9개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왜? 다음에 보겠지만 고조선은 되게 팔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구하고 관계없이 팔이 갖고 있는 상징수가 있어요. 고구려는 7을 숭배했잖아요. 팔. 그러면 팔이 도대체 뭐냐? 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20진법은 아는데 고조선은 왜 팔을 숭배했을까? 이런 형태의 고조선의 청동 거울은 우리가 유일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의. 그러니까 이것도 독자적일 수밖에 없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가 8개였죠. 근데 왜 8주령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8주령. 네. 근데 이 8주령은 모든 거울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7개 거울을 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라문의 검이라고 하는 그 사극에 나와요. 예. 그 여주인공, 샤만이 이렇게 행진할 때 그 옆에 사제들이 이렇게 근데 그게 가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7개. 그래서 그건 아마 북두 칠성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북극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제가 가면 그 사제 샤만의 그는 하늘의 신인 명을 받고 지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게 북극성이 되는 거죠. 그럼 옆에서 딱 다른 사람은 북두 칠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7두령은 그런 의미라면 8두령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방울은 고조선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다 생활형이에요. 실용, 생활형, 고리. 그래서 우리 8주령은 무지 의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무덤 같은 데 나오니까. 그래서 이 8주령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거울, 방울이 3개로 하는 같은 데서 나와요. 이걸 공반유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학자들은 천부인이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천부인 3개를 가져왔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독특하다. 주변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걸 통해서 이것은 독자적 기술일 수밖에 없다. 혹시 그때 생각해갖고 팔방향을 공간을 생각했던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그때까지 팔방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사방, 좌우, 전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고조선의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다른 어떠한 근데 비슷한 건 있어요. 환웅이 내려올 때 통백우사 운사와 주곡 주명해서 5명.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만오가제라 그래요. 사만오가제. 그래서 통치 제도를 상징한 것이 있고 또는 금성이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그래서 금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8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고증이나 이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것. 8주령과 요 앞에 있는 요것은 너무나 닮았다라는 겁니다. 닮았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제 봤고요. 자, 고조선의 독자적 기술을 본다는 것은 바로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폐를 위조할 때 그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달러 위조하죠. 기계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입했다면 거푸집이 없는 거죠. 공장이 없는 거죠. 공장이. 그런데 공장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거울 거푸집도 나오고 방울 거푸집도 나오고 청동단거 거푸집도 나오고 이것은 여기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있어요. 그때 그 장인들이 거푸집까지 가지고 왔다면 뭐 답이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가 더 남게 되겠죠. 그건 뭐냐? 자, 일단 거푸집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 기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기술 집단이 있었고, 기술 집단이 있다는 것은 계속 전승 과정.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러한 보편적인 그 문화 지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독자 기술을 가진 집단이 전승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요할 수 있을 만큼, 이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국가 집단 아니면, 그러면 국가가 그걸 운영해서 지역에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조선은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국가다. 하나의 중앙집권식 제국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 근데 사실 제왕운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70여국이었다. 그러니까 대략 70여. 근데 재밌는 것은 그 70여국이 해체된 후에 남쪽에 와서 진안, 마한, 변한이 되는데 그 숫자를 합하면요. 마한 54국, 진안 12국, 변한 12국, 합하면 정확하게 78개 나라예요. 뭐, 그 우연일지 몰라도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으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권력의 광역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영암에서 전래된 13점의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직접 생산했다는, 제작 생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파형 동검이 한강 남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여 송국리 산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 가져왔다고 한 거죠, 북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푸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수, 춘천, 뭐 서산 엄청나게 많은 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파형 동검도 남쪽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 북쪽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한반도. 그러면 거기가 무슨 뜻이냐? 고조선의 문화적 영역권이 확장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포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요서의 남산군 유적, 심양의 정가와의 유적, 그 다음에 여순의 강상무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요동반도에 있는 거죠. 요서와 요동반도. 근데 여기 보면, 여기, 4번이 충남 부여 송국리, 그 다음에 충남 서천 오성리, 그 다음에 충북 청원 학평리, 강원 평창 하리, 전남 여수.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역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조선 할 때 요 지도가 무슨 뜻이냐면 요게 고조선의 중심지예요. 고조선의 영역. 여기 없잖아요. 이 지도가 왜? 이 아래쪽에 비파형 동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역이 요까지만 왔다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지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청동 단검, 고조선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곳곳에 나옴으로써 이 지역이 고조선의 독자적 과학기술이 전승됐던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기술자가 올 수도 있고, 공장이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리, 그 재료인 구리가 중국, 이거 동위원소는 각 광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분석만 하면 어디 광산인지 다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광산들은 전부 다 동위원소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청동 단검은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일본 자체에서 생산을 한 적이 없어. 채광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청동당은 북한에서 다 조사했거든. 우리나라 안 해. 남한이. 이거 이상한 애들이야. 하여튼 북한에는 다 했는데 다 북한 어디 철선 어디 요정 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요동반도와 우리 북한 지역에 나타나는 광산에서 채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조선 영역과 또 이 지역에 이런 채광할 수 있는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권력이. 그리고 기술자 집단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중국 동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식 동검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동위원소가 중요하다. 동광석의 위치를 통해서 여기서 채광해서 여기 기술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걸 통해서 고조선의 청동 기술은 독자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형태에서 주변과 다른 고조선의 고유한 형태다. 이건 독자적 기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푸집 있음으로써 이곳에서 생산했고 이곳에 기술자 집단이 있었다. 그들에 의해서 이런 형태, 무늬, 디자인이 나왔다. 독자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포도, 여기 광산에서 나온 채광과 이 분포도를 통해서 고조선의 청동기 기술은 독자적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제2강 고조선의 독자적 과학기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